제목을 김육 그는 어떻게 거대한 조세개혁 대동법을 성공시켰나 이렇게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대동법은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대단한 개혁이었는데 이 거대한 조세개혁 대동법을 김육이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김육 선생이 이 제목이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을 다 뚫고 혼자 그 마지막에 성공까지 시켰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고려시대의 토지대장을 다 불질러버렸어요. 조선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정한 세금 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전분 6등, 연분 9등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땅을 6등급의 토질로 나누고 매해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눠서 그것을 문서대장에다 토지대장에 그걸 양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게 나온 게 세종 때 나와요. 조선시대의 그 조용조입니다. 여러분, 조용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조용조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이게 예산이에요. 앞에 있는 조하고 뒤에 있는 조, 요게 상품이에요. 물건이고 가운데 있는 용이 노동력이 서비스예요. 앞에 있는 조는 전조라 그래서 경작지에다 내는 거예요. 지금 좀 세종 때 만든 공법제도가 바로 이 전조에 대한 조세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치 물품이 쌀과 콩이에요. 끝에 있는 조, 요게 곡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냐면 전조는 양이 줄어들어요. 전조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고 이거는 왕과 수령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때요? 적게 거두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조선의 양반들, 지주들은 이 조의 관계는 뭐죠? 왕과 백성의 관계니까 자꾸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50년, 100년쯤 지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 조세가 전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 정부 예산 중에서 한쪽에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면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거둘 수 있는 데서 거둬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게 곡물이에요. 이 이상적 조세제도가 변질이 이런 방향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의 조선사회에서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부패가 발생합니다. 이게 박람이 뭐냐면 고을에서 이렇게 관에다가 물건을 납부하면 관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납부하는 거를 방어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니네가 직접 내는 건 안 받고 상인 A를 가리키면서 제가 우리한테 내는 것만 우리는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읍에서는 상인 A에게 가령 사슴 2마리를 납부하면 사슴 2마리가 만약에 뭐 쌀 20가마다. 그러면 쌀 20가마를 갖다 주면 이제 그 사람이 20가마를 받고 사슴 2마리를 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100가마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한테만 받으니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공무를 어떤 집안에서 만약에 이 집안이 굉장히 효자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은전을 풀어요. 그 은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 집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면제권이 사회적으로 유통이 돼요. 돈 주고 사요, 그걸. 그게 단위 면적당, 조선시대는 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위 면적당 60말에서 70말쯤 돼요. 그러니까 60말 내지 70말이었던 게 나중에 대동법이 되면서 12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 80%를 깎아주고 20%만 남긴 거예요.
선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현종 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이 공납 문제, 대동법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한 사람,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을 지금 남겨진 그 사람의 문집에 그 글이 있는 사람 4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지배적인 담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납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최초의 분, 본격적으로 얘기한 율곡 이이입니다. 이는 수많은 개혁안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망하기 직전에 자기의 주장을 4개의 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조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주장 중에서 3개가 공납에 관련된 겁니다. 이원익은 이이가 발탁한 사람입니다. 이원익이 나중에 이이한테 그 기본 아이디어를 듣죠. 듣고 난 다음에 이 대동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그 어떤 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은 광해군 때 최초로 경기도에서 대동법은 아니고 그때는 선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원래는 이원익 생각에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대가 심하니까 일단 경기도에서만 실시를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광해의 첫 번째 영의정도 이원익이지만 그것을 쫓아내고 쿠데타 형식으로 반정을 일으킨 그거 왕이 된 인조의 첫 번째 영의정도 이원익입니다. 인조가 왕이 돼서 이원익이 처음 요구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대동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얼추얼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됐는데 인조 때 이제 실시했던 거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처음에 실시를 해보니까 이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좁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반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같은 것들은 경기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전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조 초에 그거를 삼도 대동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동법이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삼도 대동법은 실패했는데 이때 그 계획안을 전체 계획안을 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익입니다. 삼도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그랬죠. 실패로 돌아가서 바로 그 조익은 그 문제점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개선안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 개선안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는 못합니다. 반대가 많은 입법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째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육이고요. 여러분 그 김육이 조선이 명나라에 보냈던 마지막 사신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났을 당시에 김육은 중국에 있었어요. 병자호란이 끝난 게 1637년인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제압한 게 1644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지금 명하고 막 싸우고 있는 입장이죠. 물자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다가 막 요구하는 겁니다. 막 중앙정부도 재원이 없으니까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를 지방에다 다 물건을 요구하는 게 바로 공물의 형식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던 타이밍에 충청도에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수령을 했던 사람이 삼도 대동법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럼 충청도에서만이라도 좀 실시를 해자 해가지고 충청도의 상황을 쫙 정리해 놓은 문서가 남아 있었던 거고, 그걸 보고서 김육은 아 바로 이거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든 수정안이 나중에 효종 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충청도 대동법의 기본안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한 거 아니다. 마지막 단계로 올라간 사람인데 김육은 그 마지막 단계를 돌파해내는 힘이 바로 뭐냐면 정치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딱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핵심은 뭐냐? 공물은 원래 고을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 고을에 누가 내는 게 아니에요. 고을에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관행적으로 그냥 호에다가 그러니까 그 고을에 사람들이 적당히 나눠서 냈던 거죠. 그런데
그 고을에 적당히 나눠서 내라 그러면은 그 동네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서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졌죠. 그 고을에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을에 땅 가진 사람들이 내야 돼요. 대동법이 대단한 게 세금의 80%를 깎아주고 20%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 그랬는데 그 20%도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국가가 그 20% 이상을 더 가져갔던 게 아닙니다. 80%는 중간에 샜던 거예요. 그러면 80%를 깎아주고 20%만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을 했다면 결국 어디에다가 칼을 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에다 칼을 댄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대동법은 세금을 80%나 깎아주면서도 동시에 재정을 안정화시켰어요. 부패 청산을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한 고을에서 100가마를 대동미로 걷었다. 그러면 50가마 이상, 보통 한 60가마 정도를 그 고을에서 놔두고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 30가마 내지 40가마 정도만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중앙 권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와도 가장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모자르면 땡겨 쓸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이 없는 행정기관은 백성한테 거두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대동법을 실시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한 번 내는 걸로 어쨌든 국가는 그걸로 쓴다 이 개념인데 이게 지켜지려면 어디서 지켜져야 돼요? 지방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써야 될 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될 만큼은 줘야 더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지방재정의 회계가 등장을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보고하고 니네는 얼마큼 예산이 있으니까 이만큼 쓰고 니네 뭐뭐뭐 해야 되니까 이거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대동법 때 생기는 거예요. 효종은 즉위했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효종은 둘째죠. 둘째 왕자죠. 아버지의 명으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안정적인 왕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회복하려면은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조선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살림 세력이었어요. 그 살림 세력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 김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 개혁을 요구해요. 자신들의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때 김집하고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육이 대판 싸웁니다. 뭘로 싸우냐 하면은 김집이 자기 인사권을 요구를 해요. 우회적으로죠, 물론.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김육이 하는 말이 조정의 인사권은 왕의 권한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팍 싸우고 내려가 버려요. 김집하고 김상원은 대동법에 반대예요. 딱 내려간 상태에서 효종 입장에서는 김육을 빨리 끌어올리려고 계속 올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진이를 업신여기고 어진이는 누구냐 하면 김집입니다. 업신여기고 변법, 이게 대동법입니다. 변법을 했다고 왕한석의 견주어 공격하면 전하께서는 아무리 신을 구하고자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저쪽에 가장 대표자인 김집하고 싸우고서 물러났는데 그리고 김집은 대동법을 반대했는데 내가 지금 왕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면은 사람들이 이념 공세를 할 거다. 그럼 그 이념 공세는 당신이 나를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당신 못 지킨다 이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못 지켜요. 그런데 1년쯤 있다가 김육은 다시 영의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왜 복귀를 하냐면 복귀의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 그 앞에 영의정이 청나라의 명령으로 파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청나라에서 연이어 사신이 4차례 나오기로 스케줄이 쫙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접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김육이 쫙 올라갑니다. 왜? 그때는 영의정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무서운 자리예요. 나아갈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종 2년이고 그 해 7월에 대동법, 충청도 대동법이 실시하기로 딱 결정이 납니다. 김육이 내려갔을 때 왕이 효종이 올라가라 그럴 때 쪼르륵 올라가면은 대동법을 하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고, 아무도 김육을 사상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으니까 왕이 김육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김육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육은 대동법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국화된 게 1708년에 황해도에서 실시되면서 완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육이 그럼 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보면, 사림의 마음과 관료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육이 만약에 관료이기만 했다면 김상원과 김집이나 안방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김육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림 중에 하나다. 그런데 동시에 사림들이 갖지 못한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대동법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동법이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성공하는 법입니다. 하나는 민생의 문제,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 민생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 쪽을 지나치게 챙기다 보면은 사림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갖고 간 것이 대동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고, 이게 바로 민생과 재정은 사림과 관료라고 하는 두 가지 존재 조건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이런 어떤 건강한 지식인 집단, 그 다음에 건강한 관료 집단의 베이스 위에서 김육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사림적인 경험과 어떤 그 관료적인 경험이 그 어떤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주물러 가지고 결국 관철시켜냈던 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대동 기념비인데, 원래 이 기념비는 뭐냐면 김육이 죽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사람들이 김육 집에 가가지고 문상을 해요. 부쉈돈으로 세운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맨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김육이 대동법을 창설해서 부역을 줄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김육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어때요? 쫙 맞죠? 네. 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